그들은 삶을 누리고 싶었다. 그들은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싶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 무엇 하나 가져다 주지 않는 세월은 마냥 흐르기만 했다. 결국 다른 이들이 삶의 단 하나의 성취로 불을 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신들이 가장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자위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타인의 불행을 지워버림으로써 본인의 불행을 확대해 보여주기 마련이다. 그들은 별 볼 일 없었다. 겨우 벌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뜬구름 잡는 축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의미에서 세월이 그들 편인 것은 사실이었다. 감정을 자극하는 이미지의 세상이 온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위안이었다. 프랑스 작가 조르주 페렉의 소설 사물들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은 오매불망 매일매일 기다려 특집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류성훈 시인과 이현정 시인 모시고 그 등단, 직후의 상황, 뭐 습작 시기 이런 이야기들 관련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이야기. 오늘은 두 분의 지금의 시간을 조금 궁금해하며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으세요? 류성훈 시인은 시 쓰는 일 말고. 그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뭐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뭐 재밌게 보는 만화라든지 지금 딱 뭐 하고 있으세요? 일단 강의를 해야지 돈을 버니까 강의 자리 알아보고 있군요. 네, 여기저기 지금 찔러보고 알아보고 우리 너무 내고. 박사 시인의 슬픈 애환이죠. 네, 피해갈 수 없는. 네. 저도 그래요. 네. 우리 너무 슬퍼진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슬퍼질 순 없으니까. 네, 그럼요. 이현정 시인은 지금 현재 네. 뭐 가장 즐겁게 하고 있으세요? 즐겁게라기보다는 지금 아이들 위해서 간식 만들고 뭐가 좋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게 생활 밀착형이다. 진짜. 갑자기 애처롭네요. 근데 이거 네네. 정말 남자 시인도 요즘에 주부의 역할에 많이 동참해 주시지만 네네. 여자 시인들은 진짜 이거 일하고 병행하는 문제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주부시라는 걸 이렇게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밝히고 있으신데 부끄럽네요. 자녀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죠? 네. 미모인데 외모인데 요즘은 정말 다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네네. 시 쓰는 일 반겨주세요? 남편이 제가 처음 시를 썼을 때부터 저를 많이 응원해줬고요. 20대? 네네, 20대 초반에. 그럼 진짜 그분과 만나서 사신 지도 한참 되셨네요. 네네네. 그때 정말 잘해줬어요. 진짜요? 네네. 뭔가 제가 방황하고 길거리를 헤맬 때 항상 뒤에서 조용히 쫓아오고. 네, 그림자 역할을 해주신 분이군요. 이렇게 적어서 여기다 시 메모 써 뭐 이러면서. 그런 낭만적인 분과 그랬던 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가셨어요 그분?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됐어요 그냥. 그분 어디로 가셨군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시를 낭독했는데 작은 아이가 읽기에는 조금 내용이 예, 내용이 그렇지만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읽고 많이 옆에서 비판을 해줘요. 좋은 현장 비평가가 네, 있으시네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딱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이런 제목은 너무 느끼해. 막 이런 말들. 오, 그거 되게 근데 직접적이다. 굉장히 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음. 얘네들 세대는 랩 세대고 좀 다른 예술의 감각이나 네, 감수성 감각이 면에서는 있으니까. 그들이 더 세련되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 쓰려고 썼잖아. 다 들켰어. 뭐 이런 것들. 무섭다. 완전 무서워요. 그래서 진짜 이거 글로 듣는 네. 것보다 또 이렇게 저 직접 완전 무서워요. 그래서 야 이거 제목 어떤 것 같아? 막 이런 담담하게 해, 담담하게 막 이러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자기가 이 문학이나 시 같은 것도 이제 배우고 주변에 것들을 좀 그 엄마의 다 피가 보는-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무서워요. 시인의 피 아까 지난 시간에 장콕도의 시인의 네. 피 했는데 따님에게로 그렇게 흘러가나 봐요. 네네. 근데 어쨌든 재밌는 가족 장면이네요. 네네. 이름 어려워. 류성훈 씨. 네, 죄송합니다. 류성훈 씨는 가족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네, 시 쓰고 네. 아직 미혼이시잖아요. 네. 뭐 어떤 격려, 어떤 걱정 해주고 있으세요? 좀 사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네. 고민이 많을 시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시만 쓰고 있기에는 네. 저는 아버지한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게 사실 저 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라고 아버지한테 고3 때 이제 네. 수능 보고 말씀드렸을 때도 예상과는 달리 전혀 반대를 안 하셨어요. 멋지시다. 아버님이 멋지시다. 너는 그만둘 놈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시는 네, 그걸로 거군요. 그냥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모습. 뭐 영리를 목적으로 뭘 하지도 않고 뭐 나 해봐야 가끔 강의 하나 운 좋으면 나가고 뭐 그 고려도 뭐 얼마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끄적거리면서 사는 삶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도 제가 하는 얘기나 아니면 제가 하는 생각들을 대화에서 캡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얘가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지는 않는구나. 얘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가져셨나 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별로 그렇게 큰 압박을 주지 않으시고 무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야 부럽다. 진짜 훌륭하시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류성훈 씨는 근데 아버님하고 또 그거에 시인님하고 성격이 선비 스타일. 뭔가 그러네. 네. 이 선비 기질은 네. 아버님한테서 그런 온 또 거. 그 네. 피가 또 그렇게 선비 흘러가. 아니라니까요. 미안해. 자꾸 우리가 선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신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네. 이 선비의 피가 흐르는 시인의 시 한 편 더 듣고 아버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네. 밀어주시는 시 한 편 더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따님이 혹독한 평을 해주시는 시 한 편 더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네. 이현정 시인 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제목은 겨울과 거울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조화에 물을 준다. 나는 손잡이로 태어났는지 잡고 있으면 떨리지 않는다. 다른 나는 혀로 태어났는지 서랍 속에서 졸고 있다. 어젯밤에는 남의 신발을 신고 비틀거렸다.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들을 깨우려고 시금치를 끓는 물에 넣는다. 물이 허물어지듯 씨를 쓰던 손을 넣어본다. 사과와 사치. 그런 비슷한 말에 참혹해지던 사람. 겨울과 거울이 남긴 걸 치우던 사람. 먹지는 못하고 만들기만 하는 날들. 열매와 혼돈. 선반 위에 접시를 채우면 태양이 뜬다. 신에게 인간은 제일 오래된 물 한 잔. 뜨거운 식물을 건지고 남은 물을 버린다. 인간은 어떻게 먹이를 만들었을까? 승강기 앞에 서서 숫자를 기다린다. 기계와 시간이 돌아가며 나를 신어보리라. 텅 빈 승강기 문이 열렸다 닫힌다.
자신의 정원을 보고 가듯이.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발표 제목하고는 조금 달라진 네네. 작품이네요. 지금 시집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계속 제목이 바뀌는데 원래 발표 제목은 인간의 정원. 인간의 정원으로 아마 기억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 겨울과 거울도 편장 비평가가 한 말씀 해주셨던가. 아, 네. 엄마 이게 나. 아우. 인간의 정원 너무 막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아, 네네. 이 작품에 대한 설명 좀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드셨는지 쓰셨는지. 주변으로부터 저는 제가 좀 말주변이 없고 낯을 가려서 차갑게 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서 힘들고 싫고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 난 차갑게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더 실패하는 걸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계속 머릿속으로 회전목마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하고 거울을 생각하면서 둘 다 차가운 애들인데 겨울이 두려워하는 건 봄이 아니고 물 같고 거울도 약간 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왜 생각이 났냐면 거울 볼 때 왜 눈물이 그렁그렁한 사람의 눈에는 거울에 보이는 형체가 흐릿하고 다 뭉개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울의 슬픔은 그런 게 아닐까? 뭔가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뭉개지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 겨울과 거울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정말 일종의 펀은 아닐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미지가 아주 잘 부딪히는 조합이네요. 거울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물질이고 겨울은 인간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네. 와, 하나의 작품이 이렇게 발표되기까지 정말 복잡한 생각의 구조, 결이 한편으로 이렇게 묶이는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조금 더 이 작품을 쉽게 친근하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성훈 시인의 시도 한 편 읽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시 읽어주시나요? 산천어라는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산천어 읽어보겠습니다. 들이운다는 말은 그림자보단 바늘에 가까운 말. 낚싯줄을 사들고 나는 구멍을 뚫고 너는 겨울의 뒷모습을 본다. 명목이 없이 걸었고 변명으로만 바람이 불었다. 서로에게 미끼가 없을 땐 떠나는 길들이 모두 음악이었고 우리는 겨울의 악기였으니 타인의 다친 곳을 따라가는 걸 다만 여행이라 불렀다. 물을 퍼낸 빙판이 긴 동관처럼 울었다. 사람에게 7개인 구멍이 악기에게 너무 많은 건 언어가 소리를 위해 더욱 공명하기 때문이다. 건져낸 산천어가 내 체온에 화상을 입었을 때 내가 통점이라는 것과 얼음의 실체를 알았다. 네가 소리 내었을 때 너는 강이었고 이곳에 나를 낳으러 온 것임을 알았듯이. 모든 체위가 관계로 기결되진 않는다. 모든 해후가 서로의 생물에 편입되지 않는 것처럼 흩어지는 건 입김뿐인 몸 위에서 우리는 이곳에 어떤 방식으로도 더해지지 않는 산술이 있었던 걸 기억할 것이니 평안한 얼음과 평안한 바늘 아래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몸들을 다시 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던져 넣는다. 그렇게나 두껍게 언지 몰랐던 너의 절반을 나는 행복하게 틀어막았다. 절반은 다만 좋은 음악이었고 그래서 놓아줄 수도 없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천어라는 시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하기는 좀 부끄러운데요. 그런가? 네, 이게 뭐 어쨌든 그 테마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어떤 기억을 모티브로 쓴 건데 네, 느껴져요. 네. 제가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드가 관계예요. 그 사람과 사람 또는 언어와 언어, 대상과 대상에 관한 관계에 대한 생각을 개진한 작품들 중 하나가
뭐 그 이상은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네. 네. 뭐 그런 복잡한 네. 심경 같은 것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월면 채굴기 등단작하고요. 그 네. 지난 시간에 읽어주셨던 네. 등단작하고 이 산천어하고 시간적인 간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산천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에서 5년 사이에 쓴 것 같아요. 한 2, 3년 네. 간격이 있군요. 이현정 시인의 그 등단작하고 조금 전에 읽어주신 겨울과 거울은 네, 저는 1년 정도.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작품 세계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등단하신 지 뭐 이현정 시인은 얼마 되시지 네네.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네. 류성훈 시인 같은 경우에는 한 6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네. 자기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을 때 네. 변화된 세계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이전에 등단 직전 전후에서 썼던 작품과 지금 현재 쓰는 작품의 네. 어떤? 네. 스스로 자가 진단이 들어가 보면 왜 본인이 제일 네. 사실 제일 잘 알 잘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이 제일 잘 알면서 동시에 본인만이 또 못 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은 큰 착각일 수도 있고 네. 또 명확한 분석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도 이전에도 느껴는 중이고요. 등단 이전에 썼던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등단 초기 시들과 요즘 제가 쓰는 시들 최근에도 제가 지금 미발표작이 한 10편이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많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시라는 게 어떤 국리에 가깝잖아요. 그 국리의 특성상 정확한 분석은 어렵겠지만 언어의 어떤 자체의 결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언어를 믿는 비중이 커지면서도 언어가 견고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운 건 똑같아요. 뭐 한 시를 50년 쓰셔도 부끄럽지 않을까.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언어의 견고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작품을 읽어볼수록 이 견고함이라는 것 정말 구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말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 이 부분에 아주 류성훈 시인은 깊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근데 두 분께 둘 다 궁금해서 이거는 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오매불망 매일매일 네. 기다려 네. 특집이기 때문에 네. 궁극적으로 청취자분들께 우리 이 두 분의 시집 네, 네. 작품집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보면 뭐 이현정 시인은 2,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이전의 작품은 어떻게 될지 잘 이따 말씀 들어볼게요. 네. 류성훈 시인은 6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이걸 한 작품집으로 모은다고 했을 때 네, 네. 사실 이게 연차별로 작품을 모을 수도 있지만 네, 네. 네. 작품이 이렇게 결이 달라진다면 네, 네. 비슷한 성격으로 하나의 작품집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시인으로서의 고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묶을 것이냐 네. 네,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모습들을 중심으로 작품집을 네, 만들 네. 거냐 시집을 두 분의 생각들이 궁금한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데요. 시대순으로 이렇게 뭔가 제가 했던 작품들을 하기보다는 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새롭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리고 다르게 써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마들을 중심으로 엮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위주로 계속 수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어쨌든 이전에 발표된 작품들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네네. 지금의 감각과 감수성으로 다시 조금씩의 그때도 수정을. 썼던 거를 아주 오래전에 썼던 걸 다시 끄집어내면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자연에 대해서 썼던 것만 아니고 도시랑 자연이 섞여 있거나 뭐 여러 감정이 그때도 사실 제가 공간만 이동했지 저랑 비슷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하기보다는 그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류성훈 시인은 시를 건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시의 특성을 보면 네.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이현정 시인은 뭐
지금 이 시점에 내 감수성 위주로 묻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시를 고민할 수 있는 여력과 지금 여유가 다행히도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옛날 거의 10여 년 전에 썼던 것도 다시 볼 때가 있고 근데 옛날 걸 다시 보면 옛날 것에 답습을 하거나 옛날 작품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걷어내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작품집에다 도저히 실을 수 없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다 쳐버리고요. 태작들도 당연히 있죠. 쓰다 보면. 그리고 나서 부끄럽지는 않은 정도는 되겠다 싶은 작품들을 주로 모아서 이렇게 편집하고 기획을 해보면 언어를 믿는 어떤 정도, 습관 이런 것들은 패턴화돼서 나타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시는 결국에 언어이기 이전에 어떤 정서이고 패턴일 텐데 그 자기 패턴은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뭐가 있더라고요. 그 묶어보면 뭐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묶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포진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어떤 전략을 짜서 기획을 하고 있기는 해요.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오래 시를 쓴 사람은 아닌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한 기획과 전략에 의해서 정말 그 작품을 아주 옹골차게 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아직 정확한 입장은 저 역시도 다음 작품집을 만들 때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 어떤 작품들이 모여서 한 편에 진짜 집을 이룰지 궁금합니다. 시적인 소재나 테마는 어떻게 구하세요? 주로 어디서 무언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건 시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자주 마주치세요? 제가 예전에는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 중에서도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나 얼굴 표정, 뭐 행동, 뭐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노숙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오랫동안 노숙자를 인터뷰하거나 계속 그 자리에 가고 서울역 앞에 계속 가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여행이나 어떤 발로 뛰는 글보다는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좀 도서관에서 거의 살고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도서관 주변에 전깃줄 뭐 구리 뭔가 사람의 냄새가 점점 소구가 되는 죄송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수도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읽는 책도 제목이 쟁기 칼책이에요. 뭔가 이렇게 되게 물성의 질감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는 꽃이나 나무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훨씬 모던한 느낌. 지금 사람들이 만든 저런 것도 너무 소중하고 어떤 건축가가 다리를 막 건축할 때 거기서 되게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참 소중하구나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인공물이 보여주는 어떤 미학에 되게 매료되시는 거 되게 흥미로운 작년에 소재다. 알루미늄 시민들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그거는 이제 찌그러진 캔이 막 널려져 있는 그런 것들 약간 자살하는 사람들하고 비유한 것들인데 그런 거에 관심 엄청 많아요. 마이크 보고 막 시시 확 떠오르고 이러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걸 보고 있었어요. 마이크 이거 처음 봐가지고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또 작품을 한 편 저도 마이크라는 시 한 편 쓴 적 있어요. 저는 소리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 가지고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때 이렇게 되게 이현정 시인처럼 물건, 물성 뭐 이런 데 저도 관심 가졌다가 지금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것들에 더 난 뭐 반대로 가는 건가? 뭐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재밌네요. 류성훈 씨는 어떤 것들을 볼 때 마주할 때 시가 먼저 오나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 혼자서 자부할 수 있는 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어떤 특정한 소재나 테마를 찾거나 선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일단 세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갖고 그거를 재해석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시인이 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정 소재나 테마를 내가 이걸 써야겠다 하고 쓰면 정서가 언어보다 선행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요. 너무 원천붕세하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아, 네. 아니, 제가 물론 정답이라는 그럴 수 게 있어요.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인식의 지평에 있어서 분명히 소재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의식적으로 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셈이네요. 한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약간 몸에 밴 거죠. 네,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뭐 제가 자려고 누웠거나 네.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거나 할 때 음. 어떤 문장이 뮤즈가 탁 불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줄을 가지고 음. 그 한 줄이 자기를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한번 더 보는 습관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쵸, 어떤 것들이 그쵸. 태어나고 그거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보고 있어요. 네. 언어의 힘이 있죠. 언어는 살아있는 네.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까. 네. 그런 흥미로움에 요즘엔 좀 사로잡혀 있으시군요. 최근작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왜냐하면 요즘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시다고 하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런 어떤 인식이 반영된 작품 한번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발표하기 전에 이거 미발표작인가요? 아니요 발표는 한 건데요.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지금 최근에 쓰고 있는 작품인데 지금 이거는 조금 네, 간격이 있군요. 그거보다는 좀 확실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쓰는 것 중에 하나라서 네, 감안하고 들어볼게요. 네. 네. 아쉽다. 그런 작품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그죠? 있긴 네네. 있는데 그걸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시집에 묶여 있겠죠. 네. 네, 들어볼게요. 제목이 어떤 건가요? 네, 제목이 상입니다. 상. 네, 들어보겠습니다. 돌본다는 건 심장에 깊어지는 못이었다. 4월이 개화 순서를 놓친다. 식기들이 떨어져 내렸고 먼 촌수로부터 가까운 촌수에게로 찾아오는 문상에게 엄마는 뒷덜미로 다음 밥상을 차린다. 꽃무덤 하나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미루던 병동에서 그 긴 추위를 어떻게 견뎌왔을까? 기저귀 속에서 한 번도 만개해 본 적 없던 외할머니가 더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살아서도 일어설 수 없는 봄과 삶을 돌본 적 없으면 끝도 돌보지 않는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심박이 떨어질수록 혼자 남겨질 식사와 혼자 남겨질 가족사는 끝내야만 옳은 것이 되어갔다. 요양이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지긋지긋한 오한보다 더 지긋지긋한 것이 봄이라고 밥상머리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만개한 벚꽃이 거리에 쏟아지듯 쏟긴 물컵은 밥상의 비린내만 걸레질한다. 돌볼 일 없는 꽃놀이로 어질러진 침상들이 더 두꺼운 혼자가 되어간다. 입맛이 없어져도 살 사람도 죽을 사람도 모두가 자기가 흩날릴 거라곤 말하지 않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언어의 힘에 의존해서 나아간 시는 아니지만 어떤 통점들이 아주 잘 느껴지는 시이네요. 이 시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너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얘기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럴까요? 이거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쓴 거고요. 읽었을 때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나 정서가 좀 드러나는 편이라서 그런 게 낭독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던 맞아요. 거고. 청취자분들 이런 시에 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덧붙이자면 시적 인식이라는 척도 내에서는 최대한 현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쓰려고 했던 그런 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 이거 개인적인 감상평 얘기해도 되나? 근데 저 지금 세 편의 시를 지난주부터 이어서 계속 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니까 류성훈 시인은 이 정서를 노출하는 시가 저는 참 좋네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월면 채굴기 보다 이게 좀 더 이거보다 조금 더 이게 산천어의 시보다 또 그러니까 약간 산천어도 그렇고 이런 상이라는 시도 그렇고 하여튼 기대해 볼게요. 첫 시집 두근두근. 네. 이현정 시인의 최근의 관심사가 반영된 시 읽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아까 전에 아닌가요? 얘기한 거 보니까 아까 관심사는 관심사이지만 그게 이제 시로 탄생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럴 수 있죠. 이번 시는 제 시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별로 없는데요. 네. 조금
그런 느낌이 조금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제목은 나흘간의 오해와 이해. 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전자를 기울이면 비가 내린다. 그곳의 오전이 여기로 옮겨지고 단단한 것은 육체를 평화롭게 하고 테이블 밑으로 떨어지는 액체들이 허벅지를 건드린다. 딥시스 야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긴 줄기를 늘어뜨리며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믿지 않고 물이 없는 자유를 고대한다. 빛으로 성장하는 형벌을 사람들이 대신 받기를. 새의 음악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멈춘 숲과 멈춘 땅과 멈춘 광고지와 멈춘 메뉴들을 참고 있는 것이다. 본 것을 잊을까봐 울기 시작한다. 줄기를 세우고 유리창을 깬다. 정말로 숨이 막혀. 나는 컵을 증오한단 말이지. 나는 뒤뚱거린다.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어서 하늘은 중심을 잡지 못해 위치를 지운다. 어려운 자리에서는 깨끗한 사물이 필요하고 휴지에 그려진 딥시스 야자로 손등 화상을 가리며 멀리 씨앗을 찾아보면 내 이빨에 태양이 껴있다. 빛이 없는 자유를 고대한다. 나는 오전에 더 자주 넘어지는 사람.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중세. 빛에 걸려 나는 보이는 것을 잡는 법도 잊어가고 내 물건들은 정신을 잃어간다. 죽었던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나를 찾아가고 보일러실에서 강간당하던 기계음을 풀어주지 못한다. 사람의 말이 늘어나서 자연과 사람이 영원히 분리되기를. 그러니까 나는 보수를 얼마나 동경한 것인지. 너는 시끄럽고 시끄러운 것들은 진절머리가 나고 비는 미친 박수 소리, 액체들의 지저깅. 무릎을 펴고 싶어 그런 말을 했는데 추우니까 식물원에나 가자고. 너는 내 육체를 숭고하게 하고 우리는 서로를 희롱하며 감싸주며. 너는 갑자기 페스츄리가 겹겹이 쌓은 미지를 바라보다가 모르는 사람의 묘지에 올라가 꽃다발을 바치고 모르는 사람의 묘지처럼 감은 내 눈에 입을 맞추고 그리하여 오전의 테이블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수평을 가진 것도 모른 채 청설모가 차도에 죽어있다. 자동차는 주절거리며 달린다. 절실한 것은 벨트를 차고 있지. 죽음이 어떤 불편을 도와준 거라면 이 촉촉한 기분은 무엇이지? 둔턱도 없는 곳에서 발을 헛디뎌 너를 흘렸다. 너는 모르는 나라의 잡지 속으로 굴러갔고 그리하여 강가에 텐트를 치다가 내 삶은 끝이 났다. 내가 울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있어서 너를 놓는다. 너는 여러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겼다고 했는데요. 거의 없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테마가. 네. 또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랑이라는 테마가 또 왜 이렇게 작품이 없을까? 반영되지 않았을까? 저 아픈 사랑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뭐 사랑에 대해서 이게 근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그건 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평생 동안 잘 모르는 테마 같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 너무 쉽게 많은 말하기가 작가들이 어렵죠. 써서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맞아요. 네네. 사랑에 관한 아주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쓰고 싶은 마음은 전 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 근데 네네. 저도 제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질 않아서 그런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두 분의 최근작이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시 쓰는 일 여전히 재미있으세요? 네. 너무나도 금방 1초의 망설임도 제가 없이. 왜냐하면 저는 중간에 멈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를 쓰지 않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류성훈 시인은 지금. 너무 네. 순간 멈칫했어요. 같이 동시에 나오질 않았어. 재미없는 건가요? 아니요. 재미는 있는데 재미있는 것만큼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선뜻 재밌다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 류성훈 시인은 진짜 뭔가 되게 중요한 문제에 늘 네. 사로잡혀 있고 제가 이렇게 순간 말을 끄는 건 저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렇게 류성훈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이렇게 막 이현정 시인처럼 막 너무 재밌어요. 막 이랬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지금 류성훈 시인이 네. 생각하는 그런 진지함이나 반성이 좀 고민이 시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좀 진지하긴 해요. 류성훈 시인. 아, 죄송합니다. 혼자 진지했네. 네. 죄송한 아니요. 거는 아니고요. 고통스러워도 재밌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재미는 분명히 네, 있죠. 네. 네. 우리 다 재밌는 걸로 얘기를 네, 정리하도록 네, 네. 하죠.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참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결국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자기 책임이고 네. 이렇게 파장이 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 어떻게 더 거창하게 가면 진짜 전 인류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시를 쓰는 일 자체가 되게 힘들고 정말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까 내가 너무 뭐 이런 약간 자조 섞인 회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시를 등단하려고 낼 때 우체국에서 보내잖아요, 작품을. 그럴 때 너무 눈물이 나요. 마치 내 아이를 다른 나라로 입양 보내는 느낌? 그래서 내고 나서 어떤 공원 한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고 왜 저것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고 어쩔 때는 티셔츠하고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 같은 어색함 그리고 막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류성훈 시인은 어떠세요? 힘든 시기라고 물어보시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 힘든 시기를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요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주변에 보면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슬프다. 네. 근데 원래 그런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다들 버텨나가는 거긴 한데 근데 사실 등단 이후로 쭉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면 사실 딱히 없어요. 네,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신인 아직 작품집을 내지 않은 모든 시인들이 겪는 마음의 무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모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는 장르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집도 나온다고 해서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또 그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시를 고민할수록 잘 안 써져서 힘들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시인분이 자기 글에서 나는 글을 사랑했지만 글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구절을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되게 요즘 정확한 표현 같아요. 이렇게 문학에서의 불확실성 같은 게 읽는 사람에게도 쓰는 사람에게도 의욕이나 재미를 가져다 주긴 하는데 현실 생활 불확실성 같은 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고난의 시기들을 잘 견디시고 겪으셔서 열심히 더 치열하게 좋은 첫 책 만드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출간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있으신가요? 아니 어떻게 될지 아니에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 속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다려. 네. 매일매일 네. 기다려 오매불망. 친구 이름 같아요. 그러게요. 네, 류성훈, 이현정 시인의 시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시인님들께 시를 쓴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무거운 질문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물으려고요. 네. 시집 나오고 나서 네. 또 한 번 모셨을 네네. 때 그때 한번 이제 첫 시집 묶었으니까 그때 정말 시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늘 쑥스럽지만 언제나 좋은 시랑 감동적인 문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출간되면 류성훈 씨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현정 시인도 말씀해 주시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만약 이것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이 어떤 일로 힘든 일이 계시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말을 지나갈 때 들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쩌면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행복한 일로 완전히 훅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을 둘러보는 그런 영롱한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용기 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지막 인사말 주셨네요. 두 분 정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집으로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네, 아직 6월 아픈 데 없이 평온들 하신가요? 이 만연하고 좋은 따뜻한 봄날에 어딘가 아프면 얼마나 서러울까? 와, 저는 참 다 좋은데 좀 아파요, 요즘. 다행히 아주 심각한 아픔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그래도 말하고 약간 투정 부리듯이 저 좀 아파요라고 그냥 투정 부리듯이 말할 수 있는 정도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치과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누가 그 치과를 좋아할까? 그 치과에 이게 여기 딱 누웠을 때 돌아가는 어떠한 그 기계 소리들, 생각만 해도 싫네요, 진짜. 근데 제가 그런 무시무시하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치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치아가 제가 날 때부터 별로 튼튼하지 않고 가지런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고 살아갈수록 점점 심하게 삐뚤어지고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다가 조금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을 텐데 건강 잃지 않는다면 많을 텐데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교정에 돌입했어요. 치아 교정에.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아파가지고 이 교정 장치들이 온갖 입술을 계속 뜯고 핥히고 있어가지고 힘드네요. 완전 깨닫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가 고르고 건강한 거 얼마나 복인지 완전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작은 제 요즘의 고통들 때문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 나눌 단어는 어제의 단어 치아입니다. 사실 전 치아라는 거 말하는 것보다는 이빨 이 조금 더 정겹고 편안한 것 같아요. 이빨, 네, 치아 다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빨은 이를 또 낮추어 말하는 거여서 그렇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가 엄마 이 아파라고 하는 것보다 애들 다 어릴 때는 엄마 내 이빨 아파 안 썩었어 이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아프고 불편할지 몰랐어요. 사실 아프고 불편할지 알긴 알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니까 이거는 좀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든, 그리고 기간이 길잖아요. 그동안에 잘 씹지 못하고 입안 헐고 막 음식물 다 끼고 입술도 잘 안 다치고 그래서 참 입술 안 다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활짝 웃고 나면 입술이 이게 이제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올 때 입술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네, 지금 초반이라서 더더욱 힘든 어떤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치아의 건강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면서요, 함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 오늘의 멜로디 첫 번째는 MYMP라는 그룹, 필리핀 그룹이에요. 5인조의 필리핀 그룹의 노래 Tell Me Where It Hurts 라는 노래인데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이런 약간의 통증 느끼니까 it hurts me라는 날 너무 아프게 해 라는 그냥 단어, 영어 문장이 그냥 저절로 마음속에서 흘러나와가지고요. 그에 걸맞는 노래를 찾다 보니 Tell me where it hurts. 그래, 나에게 말해. 너의 아픔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이걸 여기까지 닿게 되었어요. 정말, 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의 이 고통들. 그 MYMP라는 필리핀 그룹은 우리나라의 아시아 송 페스티벌에도 2번이나 참가를 했고 음악 들으시면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그만큼 우리나라의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에요. MYMP는 무슨 뜻일까 아주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Make your mother proud 라는 뜻. 와, 이거 진짜 이들의 완전한 강렬한 의지.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라.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라. 세상에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만큼 기쁘고 또한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음악을 열정적으로 엄마를 자랑스럽게 할 만큼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멀리 외국 세계에서도 그들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니까요. 자, Tell Me Where It Hurts라는 노래,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tell me where it hurts now, baby? And I'll do my best to make it better. Yes, I'll do my best. 네. 목소리 감미롭다, 그쵸? 이런 목소리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너 어디가 아픈지 라고 해주면 아픈 것이 다 나을 것만 같은 기분 드네요. 가사가요. 네, 가사 딱 이 제목에 모든 이야기 들어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이 가득 차 보여요. 왜 울고 있나요? 내게 말해봐요. 내게 그대 기분을 말해봐요. 당신 지친 모습은 보기 싫어. 내 사랑. 당신의 마음이 그 부서진 조각들이 그대를 울리나요? 우울하게 만드나요? 내가 뭐라도 해줄 수 없을까? 당신의 다친 마음을 내게 말해줄래요? 그 마음을 내가 치유해 줄게요. 모든 슬픔이 떠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저 슬픈 마음을 내게 얘기해 주면 돼요. 부드러운 사랑으로 당신을 감싸줄게요.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만 건네준다면 진짜 이 고통의 아픔은 잠시라도 혹은 아마 잊고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쵸? 이 치아의 아픔 이야기하다가 이 노래까지 왔습니다. 그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들은 다들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주 건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거죠.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거죠. 저는 지금은 완전히 그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사람의 그 오복이라는 게 5가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오래오래 장수, 천수를 다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재물을 갖는 것, 부. 네, 이것도 복이겠죠? 셋째가 강령인데요. 육체적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 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또 복인 거죠. 이 강령의 부분에서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이 몸 전체 건강과 깊이 무언가 연관이 돼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좀 이렇게 와전이 된 건 거죠. 그다음 4번째는 이제 덕, 남을 돕고 건전한 마음, 평온한 분위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 5번째는 이제 고종명, 일생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고통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생을 마친다. 이런 게 5가지 복이에요. 그 중에 진짜 저도 이번 기회로 아까 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알고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늘 참 바보처럼 뒤늦게야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지금 씹지 못하고 아파 보니까 완전히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니로 뭘 이렇게 깨어 물지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와, 이 앞니가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저는 원래 평소에 굉장히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어서 삼키는 타입인데, 그래서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도 진짜 한 30번 이상 꼭꼭 거의 사라질 때까지 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꼭꼭을 못 씹으니까 와, 이게 진짜 뭔 맛이고 이게 내 지금 뭘 먹고 있는 건지 뭔지를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본의 아니게 만나는 사람들 혹여 그것이 식사 자리나 뭐 어떤 뭘 먹는 자리가 됐을 때는 맨날 함께 모인 사람들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씹어서 삼키고 있는 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행복이라고, 저는 그 행복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치아, 이 건강한 이에 대해서 라고 요즘 약간 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한테는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저희 친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90 넘으셨을 때 사과를 드시는데 이가 성치 않으시고 그러셔서 사과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조금 흐물흐물하게 그리고 차갑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파서 드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머니도 사과를 먹으면서 살던 인생인데 치아가 점점 더 약해지고 무언가를 씹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시간이 됐을 때 그 사과는 드시고 싶으나 씹지 못해서 연하게 만들어서 그냥 넘기는 수준이지만 그걸 먹어야 하는, 먹고 싶은 그 그리운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이건 또 왜 갑자기 이렇게 팥빙수까지 튀었냐 하면, 지금 제가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봤더니 약간 완전 무슨 죽 같은 것, 막 연한 부드러운 빵, 아니면 진짜 팥빙수 같은 거 전 먹을 수 있거든요. 팥빙수 혹은 아이스크림.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막 그냥 별로 안 씹어도 되는 면 막 이런 거 먹고 이러다가요. 막 지금 막 사과 이런 것도 갈아 먹고 이러고 있는데 팥빙수가 생각나더라고요. 팥빙수는 내가 참 당당하게 그냥 먹을 수 있겠다. 씹지 않아도 입에서 사르르 녹으니까. 팥빙수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들을 때는 뭐야? 이 노래는 뭐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왜냐면 가사가 정말로 그 시절에 좀 이런 가사를 썼던 노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하게 일상 속에서 재미나고 새로운 걸 그대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가사를 한번 먼저 들려드릴까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빙수용 위생 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프루츠 칵테일의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 아니 여기서 열나 좋아라는 참 아름답진 않지만 하지만 얼마나 좋은지를 참 좀 과격하게 표현했죠. 이런 말을 가사에 쓸 생각을 했을까. 팥빙수 열나 좋아.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또 왔다야 이런 표현.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얼음에 팥 얹히고 프루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팥빙수 난 좋아. 또 주의사항. 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빠지면 섭섭해.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도 아니고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뭐 이런 가사. 이 노래는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어떠한, 약간, 진짜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야, 팥빙수 여름에 왔다야 하는 걸 이렇게 노래로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이 노래를 시원하게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빙수용 위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부르축 칵테일 네, 아니 묘하게 빠져들죠. 그러니까 완전 팥빙수 만드는 레시피를 노래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건데, 2001년에 발표된 9집 그늘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오면 이 노래 많이 울려 퍼질 거예요. 저도 팥빙수 먹고 있겠죠. 밥 못 씹고 팥빙수나 먹고 있겠죠. 근데 이 또 치아, 이의 아픔에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저는 뭐 이제 잘 씹는 걸 못하고 팥빙수 같은 걸 먹을 순 있지만 시린 이를 가져서 시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 팥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 못 드시고, 또 이가 썩은 분들은 단 것, 달달한 그 사랑하는 초콜릿 같은 거 못 드시고, 이가 흔들리시는 분, 이가 뭐 틀니를 하신 분들, 이가 약한 분들은 씹는 거 못 하신 거죠. 뭐 고기 씹는 것도 그 맛있는 고기. 제가 요즘 진짜 이렇게 치아가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고기가 계속 먹고 싶은지 눈앞에 떡입니다. 떡도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약한 분들은 떡, 고기 이런 질긴 것들 못 드시는 건 거고, 다 이 각각의 아픔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다 달라서요. 그런 또 다른 아픈 부분을 가지신 분의 고통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 어떤 구절 제가 찾아왔냐면, 이가 이렇게 아프니까요. 이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약해지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자리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런 시가 눈앞에 마음에 왔습니다. 시소의 감정. 저희 문장의 소리 DJ를 맡고 있는 김진여 시인의 시집이에요. 시소의 감정 200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소의 감정에 수록돼 있는 여진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진 김진여. 수백 개의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로부터 가장 멀리까지 흘러갔던 바퀴가 다시 나를 향해 달려오나 끊어진 철로처럼 누워 불안한 진동을 감지하는 바닥인가. 이 순간 나는 유신론자, 아니 유물론자, 아니 아무것도 아니, 다만 딱딱 부딪히는 이빨을 소유한 자. 그러나 나의 떨림에도 근원은 있다. 차가운 내 살 속에도 자갈과 모래처럼 또 나뭇잎처럼 켜켜이 쌓인 사람들이 있다. 지붕 없이 이빨도 없이 새들은 벌써 이곳을 떠나고, 뒤틀려 열리지 않는 문짝 속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는 휘어져 버린 시간. 당신의 밤은 무사한가? 오늘은 기차처럼 몸을 떨고 목소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물이 제자리로 가기 위해 흔들린다는 생각. 숨 쉴 때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 바닥. 나무 뿌리 같은 혈관들이 살갗으로 붉어져 나온다. 나를 떠난 것과 나에게 떠밀려 온 것 사이에서 나는 뜨거워진다. 온몸에서 문이 열리고 있다. 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구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물이 제자리로 가기 위해 흔들린다는 생각에 밑줄을 쳤습니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로 가기 위해 흔들린다. 여기다가 또 제 치아를 갖다 붙이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네, 제 치아 역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지금 열심히 흔들리고 있는 건 거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흔들린다. 이 고통, 지금은 이 이빨이 주는 행복보다 고통 쪽에 쏠려 있어서요. 제가 또 다른 시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시는 이성복 시인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걸 하나를 찾았는데요. 이 시집은 좀 여느 시집과는 조금 다른 형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써두셨어요, 시인이. 내 글쓰기가 지나친 갈망과 절망으로 울컥거리기만 할 때 평소에 좋아하던 다른 나라 시에 말 붙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떤 시들을 한 꼭지를 두고 시인이 또 다른 시를 만들어낸 건 거죠. 그 중에서 고통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처럼 이라는 시 있습니다. 고통의 경계를 표시하려는 것처럼. 이성복. 크나큰 고통이 지난 뒤엔 형식적인 느낌이 오네. 마치 무덤처럼 신경들은 엄숙히 가라앉고. 에밀리 디킨슨. 크나큰 고통이 지난 뒤엔. 셀 수 없는 다리처럼 바지런한 고통이 있고 탱크에 캐터필러처럼 뚜렷한 자국을 파는 고통이 있다. 고통 속에는 누군가 타고 앉아 핸들을 잡고 있다. 그가 힘껏 페달을 밟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리면 웃음소리에 맞춰 새로 해박은 당신의 어금니가 흔들리고 멀쩡한 다리는 석유 시추공처럼 내려 박힌다. 예정된 속도와 정확한 각도로. 이윽고 고통이 멎으면 당신은 또 한쪽 다리를 들고 뜨거운 오줌을 찔길 것이다. 그 와중에도 오직 당신의 것인 고통의 경계를 표시하려는 것처럼. 이런 시였습니다. 이 시에 들어있는 고통, 이런 고통에 사실 제 지금 말하는 이런 치아의 어느 정도 고통은 비할 바도 아니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내가 선택한 어떠한 부분들이어서요. 조금은 망설여지고 부끄럽긴 한데요. 이런 고통 혹은 더 큰 고통이 언젠간 사라지겠죠. 저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들 익숙해지고 좀 사라지고 좀 무뎌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또 어떤 경계를 표시해두고 고통과 고통 아닌 그 경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시를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의 그 이 고통, 작은 고통이지만 나에겐 너무나 큰 이 고통으로 치아, 이 이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제 이들은 이제 제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1년간 철사에 묶여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1년 동안 제가 이제 저는 맛있게 먹는 행복을 완전히 빼앗기고 이런저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좀 힘들 거예요. 힘들겠지만 아마 그 1년 동안은 저는 치아의 소중함은 완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그렇다면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시 뭐라도 드시고 계신 분들, 혹 그게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런 팥빙수 같이 부드러운 거 말고 막 딱딱한 오징어 막 고기 이런 거 드시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모쪼록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러지 못한 사람 많은 것도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얼마나 맛있는가도 꼭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씹고 있는 그 이들의 움직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또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예고해드렸듯이 오는 7월, 8월 문장의 소리는 여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파주 피노키오 뮤지엄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문의는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